없어서 아예 잘 준비를 하고 오고, 차도 오늘 학원 지하주차장에 안 세우고 옆에 파빌리온에 1층에다가 세워놓고 침수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왔어요. 원하는 사람 재워줄 수 있어요. 오늘 선생님 여기서 자고 가니까 나는 원장실에 보일러도 깔려있고 다 있어. 냉장고도 있고 다 있어서 난 자는데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 여기서 밤새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 국어 질문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자고 가면 여기서 밤새는 거 가능합니다. 알겠지? 같이 밤을 새보도록 하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더운데요. 지금 대치동은 다 휴강이고 시대인제도 다 오늘은 재종반도 다 오늘 문 닫았어요. 근데 오늘 이 비를 뚫고 공부하러 온 여러분이 3시간 동안 엄청 알찰 수 있도록 수업 준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선생님이 완벽하게 오늘 3시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자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중세국어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우왕좌왕 공부하면 심리적으로 부담도 가고 어렵기도 해요. 오늘 한 번에 어떻게 끝내냐면 중세국어를 목소리가 아직 좀 덜 돌아와 있어. 좀 양해해줘 그거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중세국어 이론의 핵심을 전체 필기를 다 할 거예요. 선생님 자료집에 필기할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이 필기하지 않아도 되게 한 장짜리 프린트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 프린트는 프린트대로 가지고 있고 내 손으로 필기를 해야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할 동안에 같이 필기를 따라오면서 전체 필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칠판 봐봐. 중세국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헌이 뭐가 있냐면 세종화재 온민정음과 송학원회가 용비어천가가 있는데 얘를 내신회 때 공부했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나올 만한 요소만 빠르게 딱 찾아보면 돼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얘 금방 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자료에 자료집 2라고 돼 있어서 꽤 두께가 있죠? 그걸 전부 다 풀 거예요. 여기 지금 기출문제에는 작년 수능, 작년에 6구, 369, 모의고사까지 다 새로 선생님이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자료집 3에다가 신유형 문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난이도가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오늘 3시간의 목표예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알겠지? 지금부터 속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와야 돼. 첫 번째는 중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해를 하면서 필기를 하고 반드시 걔를 암기하고 백지노트에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출을 푸는 거야. 기출을 풀 때는 이론을 체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속도를 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끝나면 끝이 아니라 신유형 문제를 풀어서 낯선 문제를 순간에 내가 바로 대처해서 풀어내는 그 능력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집 1을 펼치시면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3페이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3페이지 안에 필기가 끝나게 될 거예요. 같이 따라오면서 같이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칠판 봐. 일단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인데 제자원리를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세종대왕이 만드신 28자를 머릿속에 딱 이해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원리를 하기 전에 적어볼까요? 자, 자음이라고 적어보고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음은 뭐가 있냐면 적어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써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의 자음만 써보세요.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오늘날 사라진 거 3개만 외워주면 자음 17자를 동시에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까지는 14자가 되는 거고 사라진 게 3자가 되는 거예요. 사라진 거 3개만 여러분이 외워주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름이 뭐냐면 반치음, 다 알죠? 얘는 오늘날에 사라졌고 이응인데 위에 꼭지가 붙어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예디응이라고 하죠. 이거 오늘날에 사라졌고 히읗에서 위 하나를 지워주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사운드가 연하게 나는 히읗이 돼서 얘가 뭐가 되냐면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외워주면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음 17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볼까요? 이번에 모음은 뭐가 있냐면 아야, 오요, 오요, 우유, 의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요거를 그대로 적는 거야. 아야, 오요, 오요, 우유, 의 하면 10자가 나와요. 오늘날 사라진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아래 아라고 하는 거 하나가 사라진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쓰고 있는 10자에다가 요거 하나 그래서 11자 두 개를 합치면 28자. 이게 세종대왕이 만드신 28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원리를 보기 전에 뭐부터 한다? 일단 28자가 뭔지 머릿속에 넣고부터 시작해야 된다. 외울 거는 사라진 자음 3개 지금 외워. 반치음, 예디음, 여린이읒, 모음에서는 아래야. 이렇게 4개, 자음 3개, 모음 하나가 소실되었다. 그럼 지금부터 자음의 제자원리를 보는 거예요. 일단 노트 필기 하면서 동시에 같이 가자. 초성의 제자원리라고 적어보세요. 초성이 곧 자음이죠. 그렇죠? 초성의 제자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야. 선을 그리는 거에다가
집중하면 안 돼. 선 안 그려도 돼. 자, 따라와 보세요. 먼저 기본자라고 적어보세요. 세종대왕이 자음의 기본자를 이제 먼저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뭐를 본떴냐면 인간의 사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혀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냐면 목에서 아래쪽에 붙어 있어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생각하면 혀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혀끝을 윗 잇몸에 대게 되면 니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이 니은. 그 다음에 미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입모양 그대로 미음. 그 다음에 시옷이라고 하는 건 뾰족한 이의 모양. 그 다음에 이응은 목구멍 모양. 그렇게 해서 기본자 5개 적어볼까요? 기역, 니읒, 미음, 시옷, 이응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5개를 만드는 방법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으니까 상형이 되는 거죠. 5개를 만들어 놓고 이거가 좀 택도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하는 가획자를 만드는 거야. 옆에다가 가획자라고 써놓고 자기 스스로 해보면 되죠.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역 아니야. 키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획 더해 디귿, 티읕. 그 다음에 여기다 획을 더하면 비읍, 획을 더하면 피읍. 시옷에 획 더하면 지읒, 지읒에 획 더하면 치읒. 이응에다가 획 더하면 예디응 하면 안 돼. 조심해. 여린 히읗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히읗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획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써야 돼. 프린트 한 장으로는 선생님이 나중에 가지고 다니면서 보라고 만들어준 거고 쓰면서 따라오면 머릿속에 외워지게 돼요. 그런데 가획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거예요. 획을 더하면서 뭐가 달라지게 해요? 소리가 달라져요. 소리가 어떻게 달라진대? 소리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자에서 획을 더하는 가획자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소리의 세기가 세짐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소리의 세기가 세지게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럼 기본자가 몇 개였냐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개의 글자가 있고 가획자가 기역만 키역이어서 한 키읔이어서 1개고 나머지는 전부 다 2개니까 가획자가 9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글자가 더 생기냐면 옆에다 적어볼까? 이채자라는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자는 무슨 이자냐면 다르다 이자예요. 다르다. 그래서 원래 있는 기본자랑은 완전 달라. 몸이 달라. 그래서 이채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잘 봐. 딱 이채자가 3개가 있는데 위치를 좀 기억해두면 좋겠어. 얘 이름이 아까 예디응이었죠. 얘가 어디서 소리 나는 거랑 비슷하냐면 기역과 소리 나는 위치가 비슷해서 기역 라인에 예디응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 자음동화에서 국물하게 되면 기역이 사운드가 비음화가 되면 이응으로 바뀌게 되죠. 걔를 생각한다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반설음이라고 해요. 설음, 혓소리인데 반설음. 얘가 어느 라인에 있냐면 자음 체계표 외웠을 때 다사나라라고 하는 것이 혀 끝이 윗잇몸에 닿을 때 다사나라 그 4개의 자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같은 라인에 얘가 리을 반설음이 있게 되는 거고 반치음은 시온 라인에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 3개는 조심할 게 뭐냐면 가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조심할 것은 이응에다 가획해서 예디응을 만들었다. 절대 안 되고 뭐 시옷에다 가획했다. 절대 안 되는 거고 뭐도 안 돼. 그러면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도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별개로 3개가 더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채자 3개. 그래서 자음의 제자 원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음의 제자 원리는 3가지가 돼. 뭐가 되냐면 바로 위에다가 크게 적어볼까? 한눈에 상형. 기본자 5개 만들 때는 상형이죠. 그 다음에 가획자 9개를 만들 때는 원리가 가획이 되는 거고 전혀 다른 원리에 이채자 3개가 되는 거라서 상형, 가획, 이채 얘를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분리해서 획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비 오는데 비뚫고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진짜 선생님이 오늘 아무도 오늘은 현장 강의를 못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오늘은 비가 이렇게 와서 근데 현장 강의 선생님 오늘 라이브를 안 하고 동영상만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라이브 하면 라이브로 들어야지 집에서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일부러 오늘 라이브 안 한다고 했던 거거든.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시 라이브도 한다고 바꿔주고 싶었는데 자료집을 집에서 다운받아서 인쇄하기가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동영상 녹화로 가자 이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현장으로 많이 와줘서 자 대신 집에는 못 간다고 아까 말했어. 오늘 집에는 못 가. 다 같이 자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째 밑에다가 필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조금 늦게 온 친구들은 1쪽의 빈 공간에 필기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자 2번째는 적어보자. 초성을 이제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2번째 적어 중성. 중성을 만들
만들어야겠죠. 중성이 이제 모음의 제자 원리가 되는 거지. 이제 여기를 먼저 적지 말고 선생님을 따라오는 거야. 역시 또 적어 기본자. 역시 모음도 중성도 기본자를 먼저 만들어요. 역시 모양을 본뜨는데 아까 자음은 인간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으니까 이번엔 다른 거. 뭐를 본뜨냐면 천지인을 본뜨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어떻게 했다고 생각했냐면 동그랗다고 생각했어. 연락큰 원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종이에다 연락큰 원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쬐끄맣게 원 하나를 찍어서 얘를 바로 하늘의 모양을 본뜬 거고 땅땅한 편편한 땅, 땅땅한 평이래. 평평한 땅, 그 다음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3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음하고 모음의 기본자의 공통점의 원리는 뭐다? 공통 원리는 상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음자, 모음자, 초성자, 중성자의 기본자의 공통 제자 원리는 뭐다? 상형이다라고 하는 걸 봐주는 거죠.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모음을 만들 때는 철학도 집어넣었어요. 어떤 철학을 집어넣냐면 음양의 조화. 우리 남자 여자 음양 얘기하듯이 음양의 조화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같이 봐야 돼. 반드시 아래아는 양성에 속해요. 저거나 양성이고 의가 음성이야. 의는 좀 외워줘. 음성이야. 음성. 그 다음에 이가 중성이에요. 중성이지만 살짝 양성에 더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중성이야. 그래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중간 하나 퍼펙트하게 음양의 조화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자를 만들고 기본자 다음에 이제 얘만 가지고 택도 없겠지. 3개 가지고는. 그래서 기본자 3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뭐를 만드냐면 처음 나오는 글자라고 해서 초출자라고 적어볼까요? 초출자를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초출자는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글자가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로 만들어? 기본자끼리의 합으로 만드는 거죠. 다시 생각해봐.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로 만든다? 기본자끼리의 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합쳐보자. 얘랑 얘랑 합치면 오, 아, 밑으로 가면 우, 어. 그래서 오와 우어 4개를 적어보고 얘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동그라미 하는 건 양성, 세모하는 건 음성, 얘는 중성. 여기도 가볼까요? 위에 있으면 양성, 오른쪽에 있으면 양성, 음성. 퍼펙트하죠. 그렇죠? 양성 2개, 음성 2개. 역시 짝을 맞추어서 만드는 거예요. 초출자를 만든 다음에 요거 이제 4개 만들었죠. 요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또 만들어. 제출자라고 해볼까? 다시 제자를 써서 제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출자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번에는 글자가 기본자도 만들어졌고 초출자도 만들어졌으니까 기본자와 초출자의 합으로 제출자를 만드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겠지? 초출자는 기본자끼리밖에 없으니까 기본자끼리의 합이고 제출자는 기본자와 초출자의 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뭐를 가져오는 거냐면 아래아를 여기다 붙여서 요, 야, 유, 여 이렇게 4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양성, 음성. 그래서 퍼펙트하게 양성과 음성이 짝을 완벽하게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랬으니까 뭐를 지키기 쉬웠을까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음 조화 짝을 이루기가 쉬웠던 거라서 모음 조화를 지키기가 쉬웠겠죠. 중세국어에는. 오늘날엔 모음 조화 지켜지는 게 더 적어요. 이유가 뭘까요? 짝꿍이 안 맞아요. 이 중에 뭐가 사라져? 양성이 하나 사라졌어. 그러니까 짝이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모음 조화가 급격하게 깨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공부를 끝내면 안 되고 일단 어쨌든 얘 제자 원리는 상형이고 얘 제자 원리는 얘네끼리 합쳤잖아. 그래서 합용이라고도 하고 합성이라고도 해요. 사실은 합성이 더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합용이라고도 많이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기본자와 초출자를 합쳤으니까 합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 지금부터 점프할게. 여기까지는 단모음이에요. 너무 중요해. 적어놔. 그래서 오와 우어까지는 단모음이 되는 거고 요야 유어는 뭐가 되냐면 이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이중모음을 쪼개면 반모음하고 단모음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중모음이야.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걸 뭐랑 같이 비교해야 되냐면 선생님 매년 고3한테 해주는데 얘랑 뭐를 비교하냐면 밑에 잠깐 봐.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표라고 적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음운의 변동할 때 음운을 배우기 시작하지. 그때 자음과 모음할 때 모음의 체계표가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조심해. 이중모음 없어. 이거 자체가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모음 체계표 선 그리지 마. 단모음 체계표 얘를 이제 외워야 되는 건데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몇 개야? 10개예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 너무너무 외우기 싫으면 약간 중딩 버전으로 이렇게도 외워요. 키위 제외해. 키위 싫어하나 봐. 그 다음에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정 외워지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자기 힘으로 키위 제외해. 옆으로 2개씩 하면 돼.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아 이건 중3 버전이야. 이렇게라도 해서 10개의 단모음을 써놓고 선생님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반댕을 하면 우리 공부했었죠. 이쪽에는 전부 다 이 모음이 붙어 있어서 이 하게 되면 혀가 앞으로 쑥 나오기 때문에 전설모음, 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쪽은 부설모음이라고 하고 오하고 우를 발음하면 입술이 동그랗게 말리니까 오, 우가 붙어 있는 건 원순모음, 나머지는 평순모음이라서 공부 안 해도 돼. 그건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게 단모음이야. 잘 생각해봐. 근데 10개야. 근데 앞으로 가보자. 중세국어에서 단모음이 여기까지가 단모음이니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야. 근데 아래하는 사라졌어. 그럼 6개야. 근데 현대국어는 단모음이 10개가 됐어. 그럼 몇 개가 늘어난 거야? 4개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그 4개는 옛날에는 뭐였는데? 이중모음이었는데 현대국어 와서 뭐가 되었다? 단모음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봐. 여기 있는 얘는 여전히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표에 다 있는데 색칠해 볼까요? 위, 왜 색칠. 얘는 중세국어에 뭐였었다? 이중모음이었었다.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이었다가 현대국어 와서 뭐가 되었다? 단모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중세국어에서 얘는 이중모음이야. 이중모음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 왜 주격조사 붙을 때 중세국어는 가계열이 없어서 이계열이 붙는데 앞에가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제로격이 붙는 거니까 얘가 마음지방에 뭐로 끝난 거야? 반모음이 이로 끝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모음 이로 끝났다는 걸 알아야 제로격 주격조사가 붙는다는 것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1년도에 수능에 15번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한번 점프해볼게. 일단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건 뭐다? 현대국어에서 위, 왜는 단모음 체계표에 들어있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이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자, 21년도 수능 15번을 한번 봐볼 텐데 여러분 자료집 2쪽에 59쪽에 이 문제가 있어요. 펼쳐놓고 선생님이랑 칠판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칠판 봐. 일단 문제는 제대로 엄청 빨리 풀 거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이론을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수능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작년에 문제 칠판 봐볼래요?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 애가 중세국어에는 이중모음이었다. 뭔지 알죠? 현대국어에는 단모음인데 중세국어에는 이중모음이었다며. 근데 근거가 뭐야? 라고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 거기에 붙는 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주격조사가 가가 없어서 2개월만 붙게 되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자음일 때는 뭐가 붙냐면 이가 붙게 되는 거고 서술격 조사네요. 여기 문제에서는. 주격조사와 저술격 조사가 양상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음일 때는 이렇게 돼 있는 이가 붙고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왔을 때는 이를 또 붙이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로격을 붙이고 그 밖에 모음일 때는 이렇게 돼 있는 이를 붙여서 이렇게만 붙이면 주격조사의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붙이면 서술격 조사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수능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 기억에 들어갈 예시를 찾아봐. 기억에서처럼 나의 이제와 애로 끝났지. 아래 애가 니은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거 보니까 애하고 애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야. 그러니까 중세국어는 얘하고 얘가 뭐였다는 거야? 이중모음이었다는 거죠. 현대국어는 단모음인데 그 이유가 뭐야? 그 뒤에 오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사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예 너무 친절하게 이로 끝나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을 했으니까 무슨 격이 붙어야 되는 거야? 제로격이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너무 친절하게 좋지요. 그럼 잘 봐. 이렇게 2개가 나왔어. 그럼 2개 중에서 여기 예시가 이제 맞는 거 하나를 골라야 돼. 수능이라고 생각해봐. 얘를 찾는 거야. 2번하고 3번 중에서 하나는 답이 되고 하나는 답이 안 돼. 뭐가 답일까 얘들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가 답이야? 제로격이 붙어야 돼. 그 다음에 예시는 얘야. 차이가 뭘까요? 답은 3번이야. 이유는 뭐 때문이게? 얘는 이중모음이잖아. 얘는 무슨 모음이야? 단모음이잖아. 그냥 이만 붙었으니까.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요?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불이라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2번이라고 한 이유는 생각 없이 여기가 지금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인데 여기는 이로 끝나서 제로격이 붙는 건 맞지만 이건 무슨 모음이야? 단모음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반모음, 단모음 구별하는 거야. 예리하게 잘 보면 여기까지 수능시험장에서 본 친구들은 없었겠지만 여기 잘 볼래요?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 칸에 이미 사시라 불이라를 넣어놨어요. 그럼 2개 있다는 것은 얘는 단모음 이로 끝나는 얘가 되는 거고 얘는 반모음 이로 끝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볼 수 있으면 너무 쉬웠던 문제인데 오답이 많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 아까
단모음 체계표의 4개는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이었었다. 그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뒤에 반모음 이로 끝났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갑니다. 이제 초성 만들고 중성 만들었으면 세종대왕이 뭐 만들 차례냐면 3번 종성을 만들 차례야. 그러니까 똑같이 적어볼까요? 종성의 제자원리, 종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결론은 뭐게요? 종성을 안 만들어요. 만들려고 보니까 야, 뭐하러 만들어? 초성의 자음자 만들었잖아. 그 자음자 그냥 쓰면 돼 라고 해서 종성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성의 제자 원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뭐냐면 저거 종성, 부용, 초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저거 봐. 종성의 제자 원리는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은 다시 사용한다, 초성을. 그래서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제자원리는 여기서 끝난 거야. 근데 공부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나온 김에 뭐를 같이 봐야 되냐면 옆에다가 밑에다 적어볼까요? 받침 규정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는 받침 규정은 사실은 종성의 제자원리는 아니에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에서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요구할 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고 적자. 먼저 적지 말고. 종성을 어떻게 만들어? 안 만들어. 종성은 다시 쓰자, 초성을. 그래서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훈민정음 만들 때 세종대왕이 그렇게 했어요. 훈민정음 처음 창제 당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얘를 반포하기 위해서 해례본을 만들어요. 해례본을 만들 때 바꿔요. 바로 43년에 창제하고 46년에 반포하려고 해례본을 만들면서 야 잠깐만 초성에 있는 글자를 굳이 다 쓸 필요가 없겠다. 이유가 뭐냐면 중세국어에서 글씨를 쓰는 대원칙은 무슨 주의 표기법이냐면 아직은 필기하지 마. 표음주의 표기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대로 쓴다?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종성에다가 받침자를 쫙 다 적었더니 소리값이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니까 8개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다 쓸 필요 없겠다. 8개만 쓰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8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 15세기 중세국어의 받침은 8개면 충분해 라고 해서 팔종성, 가종용 8개만 사용하면 충분히 족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팔종성법인 8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때 8개는 아직 필기하지 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인데 이때 쌤 밑줄을 3개 그어놨죠. 얘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종성에 디귿과 시옷이 둘 다 있었다. 놀랍다. 왜냐하면 소리 나는 대로 썼다는 것은 종성의 디귿 발음이 디귿으로 나고 종성의 시옷 발음이 오늘날은 디귿으로 나지만 그 당시에는 시옷으로 나서 두 개의 종성 소리값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옷 하나 사운드가 똑같은데 그때는 달랐다는 거고 이응은 당연히 받침에 쓰게 되면 음가가 있는 응 소리가 나야 되는 거니까 바로 예디응을 써야 된다는 것이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원래 사맞다라는 글자가 사맞디 아니함으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있잖아요. 이제 문자가 서로 달라서 통하지 아니함으로 할 때 사맞다가 통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 글자를 처음 만들 때는 세종대왕이 사맞다의 받침을 치읓으로 만들었어요. 이때는 뭐가 된 거야? 치읓이니까 종성부용 초성 때인 거죠. 그래서 치읓을 만들었다가 팔종성을 하게 되니까 얘가 없잖아 치읓에는.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사맞다가 치읓으로 나오지 않고 사맞다 시옷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시옷이니까 뭐의 증거가 돼? 팔종성 표기법을 사용해 했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있으니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17세기 근대국어로 가게 되면서 야, 8개도 필요 없네. 사운드가 시옷하고 디귿하고 받침 사운드가 똑같아. 뭐로 똑같아? 오늘날과 똑같이 디귿으로 똑같아, 사운드가. 그런데 표기는 시옷으로 해요. 그래서 디귿하고 시옷이 둘 다 사운드가 디귿으로 나니까 두 개 중에 하나로 통일하자. 근데 표기는 시옷, 발음은 디귿.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예디응이 사라져서 그냥 이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종성은 기역, 니은, 디귿 없어.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야. 사운드는 디귿이야. 그리고 이응, 그래서 한 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물어요. 얘들아 그러면 현대국어의 종성법은 뭐야? 몇 종성이야? 그럼 아이들이 7종성이요 라고 큰일 날 이야기를 해. 7종성 아니지. 현대국어 다 써. 부엌할 때 키읔, 앉아라 할 때 니은, 지읒, 그 다음에 쌍기역 다 쓰죠. 다 쓰는 거야. 종성부용 초성이야, 현대는. 그럼 여러분은 왜 7개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운드를 생각한 거죠. 전부 다 쓰지만 소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7개로 소리가 날 뿐이지 우린 받침으로 몇 개를 쓰느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대국어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종성부용 초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필기해보자. 종성의 제자원리라고 아까 적었죠. 이제 암기한 걸 쓰는 거야. 종성부용 초성이에요. 제자원리는 이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팔종성이 제자원리가 아니야.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필요 없어. 요것만 적으면 돼. 자, 지금부터 받침 규정을 나온 김에 알고 넘어가야 된다. 되게 중요하죠. 받침 규정. 15세기 중세국어는
중성부용 초성에서 살짝 바꿔서 팔종성 가종용, 우리 팔종성법이라고도 하죠. 8개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8개의 자음을 안 보고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경리은, 디귿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 이렇게 쓰는 거고, 이때 형광펜으로 색칠해놔야 되는 게 디귿, 시옷, 예디응, 예디응이어야 되는 거고, 디귿하고 시옷은 사운드가 달랐다. 중성에서 현대국어랑 완전 다른 점이죠. 이렇게 써요. 화살표 밑으로 내려서 17세기 근대국어가 되면서 8개도 필요 없는데 7종성, 그래서 7개의 받침소리로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사라진다? 디귿이 사라지고 시옷으로 표기를 통일하게 돼요. 하지만 사운드는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게 디귿 소리를 시옷으로 표기했다. 이런 것도 시험 선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없어,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하지만 사운드는 디귿이야. 그리고 예디응은 이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국어에는 7종성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현대국어라고만 적으면 돼요. 1933년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진 시기인데 몰라도 돼. 수능에는 안 나와. 현대에 놓고 다시 중성부용 초성이에요. 단 발음이 7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7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됐어요? 끝!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어려워. 별거 아니야. 중세국어 되게 쉬워요. 엄청.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중성까지 전부 다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뭐로 갈 거냐면 중성까지 끝났지? 이제부터는 글자를 만들었으면 위에다 크게 적어볼까요? 운용법. 글자를 만들었으면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용법. 얘를 공부를 안 해놓으면 시험 볼 때 당황해요. 속도가 안 나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운용법. 자, 일단은 쓰면서 같이 따라와. 연서. 이제 글자를 썼어. 뭐 이런 거지. 선생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없는 글자지만 순경은 비읍 같은 거 쓸 때 비읍을 위에 이응을 아래 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종대왕이 처음에 얘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쓸까? 아니면 뭐 이렇게 쓸까? 고민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연서 적어볼까요? 연서가 뭐냐면 자음 2개를 세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 2개를 세로로 쓰는 거니까 순경음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음 2개를 세로로. 왜 2개냐면 3개짜리는 없거든. 그래서 자음 2개를 세로로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외웠지? 연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 적어볼까? 병서. 병자는 나라날 병자. 우리 병렬할 때 쓰는 거니까 자음 2개 이상을, 왜냐하면 3개짜리도 있었거든. 옆으로 쓰는 자음이. 그래서 2개 이상을 가로로 쓰는 것을 병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병서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적어볼까요?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가 있죠.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각자 병서는 같은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합용 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할 것은 표음주의 표기법이니까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우린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얘 발음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쓴 대로 무조건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발음 나는 대로 적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운용법은 아니야. 근데 맨날 합용병서와 어두자음군의 차이를 여러분이 많이 물어서 어두자음군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적어볼까요? 별표하고 어두자음군이라고 적어보세요. 명칭이에요. 자음의 명칭. 글자의 뜻이 다 써있어. 어두, 다시 말하면 초성이에요. 글자의 첫머리 초성에 뭐가 와? 자음이 오는 거야. 근데 어떤 형태로 와?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 여러 개가 온다는 거죠. 당연히 같은 자음은 안 돼요. 현대국어도 쌍자음은 한 개로 치잖아. 의문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야? 합용병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성에 쓰인 합용병서자의 이름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야. 적어볼까요? 초성. 받침에 쓰인 건 안 돼요. 초성이어야 돼요. 어두자음군이니까. 그리고 합용명사자니까 같은 자음은 안 돼요. 서로 다른 자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 자음의 이름을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을 쓰는 방법은 옆으로 나란히 합용명서. 얘는 쓰는 방법이고 얘는 자음의 명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 합용명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험 볼 때 선지 나오면 빨리빨리 찾아서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부서. 얘도 모의고사 한번 나왔는데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와 있었죠. 부서는 뭐에 쓰는 방법이냐면 중성, 다시 말하면 모음을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시로 뭐를 하나 적어놓냐면 곡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당연히 모음은 자음의 아래 아니면 오른쪽에 적는 거라서 중성은 초성의 아래와 오른쪽. 외울 것도 없어요. 곡이 딱 해보고 오케이, 모음은 아래 아니면 자음의 오른쪽에 쓰죠.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운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워야 될 것은 연서, 병서,
하병병서와 어두자음군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좀 이따 문제 엄청 많이 풀어볼 거예요. 그때 문제 하나 풀 때 3초씩밖에 선생님 안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점 적어볼까요? 방점도 지금 선생님 운용법에다 집어넣었는데 방점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방점은 뭐냐면 선생님 봐. 잠깐 이제 현대국어로 간다. 잘 봐. 의문이 뭐였어? 말해보세요. 말의 적어 옆에다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죠. 왜 음운이냐면 뭐와 뭐의 합친말이냐면 음소와 운소를 합친 말이에요. 음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소는 우리가 비분절 음운, 잘라낼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분절 음운은 당연히 자음하고 모음밖에 없게 되는 거고, 말의 뜻을 구별해주지만 잘라낼 수 없는 게 오늘날엔 뭐밖에 없냐면 밤, 눈, 소리의 길이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의 길이야 소리의 길이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봐. 오늘날에는 운손을 소리의 길이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문법에서는 이걸로 통일했어. 억양 이런 거 다 빠졌으니까 얘만 기억하면 돼. 소리의 길인데 중세로 한번 가볼까요? 중세는 소리의 길이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소리의 높낮이를 가지고 비분절 음운을 썼던 거예요. 길이가 아니야. 그래서 적어볼까요? 성조의 뜻부터 외우세요. 방점은 왜 찍는 거냐면 성조. 성조가 뭐야? 소리의 높낮이. 길이가 아니라 높낮이 조심해.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찍는 점이에요. 어디에 찍어요? 글자의 왼쪽에 찍어요. 엉뚱한 거 보면 남의 점 가져오게 돼요. 글자의 왼쪽에 있는 점이고 뭐를 표현한다?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 글자의 왼쪽에 찍는 점이니까 똑같이 왼쪽에다 표시해 볼까? 제로. 점이 없어요. 그럼 평성. 어떻게 읽어요? 낮. 키워드만 적으세요. 낮은 소리로 읽으면 되죠. 낮 이렇게 딱 동그라미하고 필기 끝내면 되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거성이라고 해요. 그때는 높은 소리로 읽어주는 거예요.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상성이라고 해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끝났어. 요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소리의 높낮이로 뜻을 구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뜻이 달라요. 하나는 궁궐이고 하나는 먹는 자시고 다를 수 있는데 얘가 오늘날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짧은 소리 얘가 제일 사운드를 길게 해야겠죠.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다 해야 되니까 오늘날의 장음으로 남아서 오늘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운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소리의 길이를 가지고 오늘날은 또 비분절 음으로 음의 뜻, 소리의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가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해갔나요? 이때 하나 추가로 얘기할 것은 이때 소리를 길게 발음한다, 높게 발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음자를 길게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자음을 길게 발음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모음자를 이렇게 발음한다는 이야기죠. 모의고사 볼 때 점의 개수 안 외워도 돼요. 수능 볼 때 당연히 주는 거고 단 알고 있어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용법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적습니다. 표기법. 표기법은 너무 쉬워서 간단하게 적으면서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어적기, 가로 엮고 연철. 단 뒤에 이어적기니 끊어적기니 할 때는 뒤에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올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음으로 오면 어차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논란 얘기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모음이 올 때 뒤에 초성으로 적으면 이어적기 다 알아요. 끊어적기 적어 분철. 이거는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 거듭적기 얘만 한번 볼까요? 중철. 무거울 중자를 써서 받침으로도 써요. 그래 놓고 다시 초성으로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으로 쓰면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 적기고 뒤로 올려 적으면 이어 적기인데 둘 다 적으면 바로 중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글자를 표기하는 표기법이 되고요. 마지막에 4번이라고 해놓고 표기법과 연관지어서 중세권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냥 다 붙여 쓴 거예요. 근데 우리 보기 편하라고 띄어놓은 거고 가로쓰기 아니에요. 세로쓰기였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 없다, 가로쓰기다 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해놓으면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고1도 풀 수 있는 거니까. 해놓고 칠판 잠깐만 한번 봐볼까요? 난로 수매를 가지고 쌤만 물어볼게. 자, 방점이 지금 있네 여기에. 난로 수매 할 때 얘 하나 있어. 무슨 점이었었지? 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바로 안 외우는 거야. 거성, 높은 소리, 그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으니까 높은 쓰기가 되는 거고. 물어볼게. 요거를 글자를 쓰는 방법은 뭐예요? 하병병서.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수매에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수매는 무슨 적기를 했을까요? 세 개 중에서 이어적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에 한번 적어볼까요? 예시라고 해놓고 옆에다가 수매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사용하다의 그 쓰다예요. 쓰다의 쓰에다가 명사형 어미 플러스 에 이렇게 조사에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 물어볼게. 선생님이 아까 의가 음성이라고 했어? 양성이라고 했어? 음성이죠. 당연히 우는 음성이죠. 음성 뭐 할 수 있어요? 모음 조화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당연히 뭐가 돼? 글씨를 쓰는 방법은 합용 병서가 되면서 얘 명칭은 어두 자음 쿤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때 매가 됐으니까 당연히 무슨 적기를 했어요? 이어 적기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모음 조화를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합용명사 어두자음군 이어 적기까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게 날로 쓰면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에 나오는 그 수매가 된다는 이야기. 됐지, 그치? 자, 잘했어. 그 다음 넘겨서 자,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하는 건데 적어볼까요? 동국정운식 표기. 엄청 짧게 있다 금방 사라져요. 얘는 사실은 너무 이상적인 거야.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동국정운식 표기 일단 적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적습니다. 줄줄이 다 쓸 필요가 없거든. 얘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한자어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한자로 바꿀 수 있는 말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자음을 적을 때 최대한 중국의 원래의 음에 가깝게 표기하도록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중국어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중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의 삼성 체계를 다 갖추나 봐요. 근데 우리 글자에는 종성이 없는 경우가 있죠. 집에 가하게 되면 종성이 없잖아.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야. 한자음일 경우에. 그때는 뭐를 집어넣어? 종성에다가 뻥이응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음가가 있는 이응을 넣을 수는 없고 원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소리가 없는 음가 없는 이응을 넣어주는데 요거를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하는 거예요. 칠판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글이 문자화로 서로 사마띠 아니함으로라고 할 때 문자 할 때 자는 사실은 오늘날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가 없어요? 종성이 없죠? 그때 얘는 한자잖아. 그러니까 한자음을 적을 때 뭐를 집어넣어? 뻥이응을 넣었어. 요게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거고 저거 하나가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어볼까요? 동국정운식 표기는 한자음을 적을 때 순우리말은 안 돼요. 한자음일 때만 돼요. 한자음을 적을 때 초성, 중성, 종성 무조건 삼성을 다 갖추는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을 다 갖추는 거죠. 근데 종성을 가로로 묶어. 자, 어때요? 종성이 없는 글자가 있죠. 우리는 되게 많지. 그때 어떻게 한다? 그때는 음가 없는 이응, 뻥이응을 그냥 채워 넣어주는 것을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도 세종어제 훈민정음 할 때 음이 이렇게 써 있거든. 얘가 한자에서 여린이읒에 더 가까웠나 봐. 그래서 이응 대신에 여린이읒 쓰는 것도 동국정운식 표기인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이상은 시험에 나올 가치가 없다. 금방 사라져요.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어떤 이상만을 추구한 표기법이어서 금방 사라진다. 끝났어. 자, 이제부터는 문법만 하면 끝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문법 갑니다.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갑니다. 주격조사라고 적어놓고 지금부터 문법을 갈 때는 뭐랑 반드시 무조건 짝꿍을 지어야 되냐면 현대국어 문법이랑 짝꿍을 지어서 같이 봐야 돼요. 무조건 현대국어랑 비교하는 거야. 그럼 주격조사의 현대국어에는 물론 이가의 높임인 깨서도 있고 에서도 있지만 저거 현대에는 이가가 있다면 적었지 주격조사. 중세에는 뭐밖에 없었다? 이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중세는 이밖에 없고 근대에 가서 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먼저 등장했어요. 중세국어 하고 있어요. 적어볼까요?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 요렇게 적어요. 적었나요? 그 다음에 이모음 제외. 당연히 반모음 이도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음을 제외하고는 요렇게 된 주격조사를 쓰는 거예요. 당연히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또 이 붙이면 이상하잖아. 그때는 제로격을 쓰는 거예요. 세 가지 지금 외운다. 자음 플러스 이. 모음은 그냥 인데 이모음 계열일 때만 제로격.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주면 되죠. 자음일 때는 이, 모음일 때는 이인데 이모음 계열일 때만 제로격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갔지? 머릿속에 한 번에 외우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사람 자음이니까 이를 붙여 이어 적기 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나 할 때 아로 끝났죠. 그렇죠? 이모음. 그래서 네라고 돼 있지만 내 이를 위하여라고 할 때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나아가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아가예요. 그 다음에 부터 할 때 여로 끝났죠. 근데 이게 헷갈리나 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에다가 제로격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 선생님 봐. 여라는 모음에 선생님 이거 붙다요? 제로격 아닌가요? 순간 헷갈렸다면
열을 가지고 아까 제출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지? 얘가 제출자에 들어있었어? 기본자와 초출자의 합이라고 했죠. 그럼 기본자일 때 뭐였었지? 어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 플러스 어떻게 붙인 거예요? 얘에다가 이렇게 합쳐준 거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끝나는 게 이 모음이 아니지. 또 열을 현대국어식으로 분리해 볼까요? 얘를 현대국어로 분리하면 반모음 이 플러스 어잖아. 뒤에 어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로 끝나는 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거 보고선 짝대기 보고선 이로 끝났네. 제로격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글자 만들 때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봐도 현대국어에서 여는 이 플러스 어, 요는 이 플러스 오 할 때 반모음 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붙어서 우리 글자일 때는 같이 하나로 합쳐주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고, 분리는 우 플러스 이 뒤에가 반모음 이로 끝났죠. 수능 문제 아까 봤지? 우라는 단모음과 이라고 하는 반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반모음으로 끝났으면 제로격 또 붙이면 이상하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발음은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불이 이게 아니라 불이하게 약간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운드는 하나니까 그 당시엔 소리대로 적자고 했으니까 불이나 똑같잖아. 그냥 이걸로 적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표기법을 봤을 땐 헷갈렸을 거예요. 표기만 이렇게 해놓으면 뿌리라는 거야, 뿌리 가라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도 헷갈렸겠죠. 표기만 가지고는 헷갈렸지만 발음은 어쨌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적어놓으면 되고, 밑에 별표하고 적을까요? 이게 뭐랑 양상이 동일하냐면 저거 서술격 조사도 동일해요. 그래서 아까 수능 문제 봤었죠? 여기다가 이제 라만 붙여주면 돼. 자음으로 끝났을 땐 이라. 그 다음에 이모음 제외 모음일 때는 짝대기 이해라. 그 다음에 이모음이나 반모음일 때는 그냥 라만 붙이면 되는 거라서 서술격 조사도 양상이 동일했다라고까지 같이 보면 작년 수능 문제 쉽게 풀 수 있었지, 그치?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목적격 조사. 할 것도 없어요. 적어놓고. 목적격 조사. 현대국어는 뭐밖에 없다. 을을 적어놓고. 중세국어는 각각에다가 양성 하나씩을 더 만들어줘서 알, 날까지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 알, 를, 날. 그래서 아래 알을 쓴 양성까지 같이 넣어준다. 어떤 거 집어넣을까를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보면 현대국어랑 똑같이 하세요. 그냥 빵, 을 넣어놓고 빵이 아가 양성이야? 그럼 을 대신에 알로 바꿔줘. 현대국어랑 똑같이 을을 상식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모음 조화로 아래어로 바꿔주는 작업만 하면 문제를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 다음 밑에다 적습니다. 관용격 조사.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지. 시험 볼 때 얘를 다 줘. 근데 심지어 못 풀어. 틀려. 이유를 모르겠어. 자, 관용격 조사. 현대국어에 뭐밖에 없게? 저거 의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국어에는 의 하나밖에 없어. 얘를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문제 빨리 풀 수 있어요. 수능 볼 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버벅거리면 멘탈도 나가. 그래서 웬만한 거 무조건 외워주는 거야, 문법은. 그럼 잘 봐.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외우면 돼. 되게 쉬워. 현대국어의 관용격 표사가 의잖아. 중세도 기본적으로 의야. 저거 의가 있는 거야. 근데 모음 조화 지켜야 되니까 의의 짝꿍인 애도 넣어주면 돼. 이건 공짜지. 뭐만 외우면 돼? 시옷이 있었다. 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똑같으니까 집어넣고 양성 모음일 때를 대비해서 애 넣어놓고 시옷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외워보자. 어떨 때 쓰는지 구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잘 봐. 얘가 지금 관용격 조사야. 유정명사는 사람이 유정명사죠. 우리를 가장 기본으로 치는 거야. 이거일 때 뭘 써? 의나 애를 쓰는 거야. 오늘날에 있는 게 의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정명사일 때는 의, 걔가 양성으로 끝났으면 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정명사일 때 뭐 쓰면 돼? 시옷. 이럴 것도 없어요. 현대국어가 의잖아. 오케이. 유정명사일 때 의, 무정명사일 때는 시옷 쓰면 되는 거예요. 의 쓸 때 양성이면 애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암기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예외 하나만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유정일 때 아까 의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정이면서 플러스 동시에 높임의 대상이야. 부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만 다시 시옷. 그러니까 얘만 암기사항이면 되는 거예요. 유정은 원래 의나 애 쓰는데 유정이 높임의 대상이야. 그럴 때는 다시 시옷을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별해주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유정명사가 뭔지는 알겠지. 사람하고 동물. 얘만 유정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정이에요. 정을 느낄 수 없어. 감정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예외. 왜냐면 이 예외가 왜 중요하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가 아까 주격조사에 있었죠. 이모음을 제외한 모음일 때 붙이는 주격조사였는데 얘가 관용격 조사로 사용되기도 해요. 너무 중요해요. 얘가 원래 주격조사의 형태에서 아까 봤었는데 관용격 조사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있죠. 마침내 제쁘들 실업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라고 할 때
제가 뭐냐면 자기가가 아니잖아. 자기의 뜻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의 뜻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현대어로 쓰세요. 마침내 현대어로 쓰면 돼. 제 뜻을 현대어로 쓰세요. 마침내 제 뜻을 제에다가 저거 가로하고 저의 뜻을. 그래서 이때 이가 뭐로 쓰였다? 관형격 조사 의로 쓰였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1학년이 지금 중세국어 배우거든요. 2학기의 내신을 대비해서 충격적인 걸 봤어요. 질문합니다. 제 몇 인칭? 일단 대명사니까 인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항상 문법은 넘나드는 게 돼야 된다고 했어.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고 1인칭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저의 뜻을, 이 뜻이 아니잖아. 니들의 뜻을, 지들의 뜻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3인칭이고요. 그래서 내가 만가노니 할 때 내는 1인칭이죠. 세종대왕이 자기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런데 말하는 나도 아니고 말 듣는 너도 아니고 당연히 3인칭이야. 조심해. 그래서 관형격 조사가 사용됐으면서 3인칭 대명사 저가 사용된 거죠. 철수는 저만 알아서 미워요 할 때 그 저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끝. 관형격 끝났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부터 높임법 들어가는데 딱 중요한 거 한눈에 알겠지? 그러면 주체, 객체, 상대 3번 하면 끝나요. 도대체 언제 끝나나 궁금하지? 주체, 객체, 상대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의문사, 의문형 그 다음에 히읗종성체언 끝.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자, 가볼게. 주체 높임인데 높임법 가는데 선생님 여기다 뭐라고 적을게?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적었어. 정확하게 높임법은 어렵게 나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적었죠. 현대국어에 뭐밖에 없어요? 시밖에 없어요. 근데 중세국어에는 시하고 샤가 하나 더 있어요. 샤 어렵지 않죠? 시샤. 샤가 나오면 주체를 높이기 위해 무조건 맞아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그 주체가 무엇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올라가서 걔가 주체가 맞는지 혹시 객체는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무조건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니까 샤가 주체다 할 때는 위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쓰냐면 모음어미 앞에서는 샤를 써요. 그러니까 필기할 때 아예 샤 플러스 모음어미라고 써주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자음어미 앞에서는 시를 쓰니까 시 플러스 자음어미. 샤가 훨씬 더 부드러운 소리니까 샤 플러스 모음어미, 시 플러스 자음어미인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적어볼까요? 가샤라고 적어보세요. 가샤. 여기는 가시고라고 적어보세요. 그럼 뒤에는 기역으로 시작했으니까 자음어미 앞에서 시를 썼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샤를 썼어. 뒤에 모음어미가 없어. 모음어미가 있을 때 샤를 쓰고 모음어미는 탈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모음어미가 있을 때 샤를 썼어. 샤를 쓰면서 모음어미는 탈락시켜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샤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쓰이는 환경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시, 샤, 주체 높임 끝. 자, 상대 높임을 먼저 하는 이유는 객체가 열나 많기 때문이죠. 상대 높임은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와. 선생님 봐. 잘 봐.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선생님 적었어. 상대 높임이라고 안 적었어.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가 현대에는 없어요. 자, 그럼 해볼까요? 고개 들어보세요. 주체 높임을 만들어주는 게 뭐가 있었냐면 님, 이가의 높임인 깨서 그 다음에 시, 특수어휘였어. 그럼 상대 높임 만들어주는 게 뭐였는지 말해보세요. 종결어미 하나 더 있어요. 해요체의 요는 선생님 뭐라고 했었지? 보조사. 종결어미랑 보조사야. 어미, 종결어미는 선어말어미가 아니거든. 종결어미, 보조사, 조사니까 뭐는 없어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는 현대국어는 없어요. 근데 중세국어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많은데 우리 현대국어의 상대 높임이 종류가 몇 개였냐면 하십시오, 하오, 하게, 그 다음에 해라, 해요, 해체 6개였잖아요. 얘는 4개가 있어요. 하쇼서체부터 시작해서 4단계가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 뭐만 딱 기억하면 되냐면 시험에 나온 거 딱 이거밖에 없는데 중세국어에 쓰고 있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에 적어봐. 이가 이렇게 생긴 이야. 예디응이야. 예디응의 잇. 내가 아플 때 만들어서 그래. 자, 잇.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외워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줄게. 이라고 적어놓고 얘 가로하고 적어볼까요? 하쇼셔체라고 해요. 그럼 얘가 오늘날에 뭐랑 비슷하냐면 가장 높임인 하십시오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잇도 적어봐. 얘도 하쇼셔체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얘는 평서형에 쓰는 거예요. 얘는 의문형에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그냥 문장이 쓰여 있는 거는 이하고 이시 쓰였는데 고어를 보면 중세국어 버전을 보면 반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현대어로 풀이해 놓으면 습니다와 습니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는 상대방한테 존댓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요? 이가 쓰이면
평서형에서 오늘날로 치면 하십시오체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이시 있으면 의문형에서 오늘날의 하십시오체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인만 기억하면 된다. 상대 높임, 누구를 높이는 거다? 말 듣는 사람 높이는 거야. 말 듣는 사람. 그러니까 반말하면 안 돼. 해석할 때 존댓말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럼 밑에 볼까요? 태자의 법은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것이니 구처 파라실이 이다라고 돼 있어. 잘 봐. 다 필요 없고 앞에 해석하지 말고 이다. 중세국어죠. 근데 얘가 보이지? 뭐야?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에 이가 사용되었고 하쇼셔츠였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것입니다. 존댓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요것만 볼 수 있으면 된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적어볼까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높임법도 이제 끝나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적어놓고 적었어요. 현대국어 없어요. 그럼 적기 전에 한번 해보자. 현대국어의 객체 높임은 뭐로 만들어주냐면 철수가 어머님께 물을 드렸다 하면 님께 특수어휘. 그쵸? 아예 뭐 자체가 없어. 어미 자체가 없어. 뭐 선어말 어미든 뭐든 간에 현대국어는 객체 높임에 어미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아예 없으니까 뭐 선어말 어미 당연히 없는데 중세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심지어 열나 발달되어 있었다. 삽, 잡, 반치음, 삽 세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선생님 쉽게 하는 법을 알려줄게. 일단 세 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환경을 외웁시다. 자, 기역, 비읍, 시옷, 히읗으로 끝나면 삽을 씁니다. 적었죠? 뒤에 안 적어도 돼. 디귿, 지읒, 치읒. 너무 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국외음하는 디귿, 티읒이 지읒, 치읒 되지. 그거 잠깐 생각해서 디귿, 지읒, 치읒일 때는 지읒, 잡을 쓰게 되고 부드러운 소리인 모음이나 니은, 리을, 미음이 쓰이게 되면 반치음, 삽을 쓰는 거예요. 얘는 외워도 되고 시험 볼 때 줘요. 당연히 줘. 조금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자, 여기 봐봐. 돕삽구 할 때 얘 안 적어도 돼. 비읍으로 끝났으니까 삽 적었고 디귿으로 끝났으니까 잡했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반치음, 삽을 적었어. 근데 문제는 뒤에 오는 어미가 뒤에가 적어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적어볼까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삽잡 삽 뒤에 지금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니까 상관없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각각의 비읍이 훨씬 더 부드러운 사운드인 순경음 비읍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삽도 요렇게, 그 다음에 잡도 이응 하나만 붙여주면 돼. 얘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어미가 모음일 때는 밑에 있는 비읍이 순경음 비읍이 되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눈에는 이런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세국어 이어적기 하잖아. 뒤에가 모음이잖아. 얘가 다 위로 올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시험 볼 때 뭐가 헷갈리냐면 실제로 중세국어 예문을 주고 나서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는지 물었는데 얘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얘를 아예 못 찾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를 못 찾냐면 분명히 얘가 사용되었으면 객체를 높이는 거잖아. 문장에서 객체를 못 찾아. 이건 뭐랑 똑같냐면 현대문법이랑 같이 짬뽕해서 주체, 객체 구별할 수 있는지 요소가 이거인지 묻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무슨 말인지 선생님 예를 한번 보여줄게. 여기까지 필기가 돼 있죠? 나 칠판 한번 봐봐. 엄청 유명한 구절이에요. 월인석보죠. 선해가 니르샤대 500은돈으로 5줄기를 사하지라. 구이가 묻자가샤대 무스게 쓰시리. 선해 대답하샤대 부척해 받자오리라. 따옴표 없어요. 이게 중세국어 원문이에요. 현대어 버전을 항상 줘요. 선해가 말씀하시기를 은돈 500냥으로 5줄기를 사고 싶다. 구이가 물으시기를 무엇에 쓰실 것입니까? 선해가 대답하기를 부처님께 바칠 것이다. 엄청 유명한 월인석보의 구절이죠. 그럼 칠판 봐. 샤, 빨리빨리 말해봐. 무슨 어미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해갔지? 자, 그럼 주체. 샤는 누구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선해죠. 500은돈으로 5줄기를 사고 싶다. 구이가 묻자 바사대. 잘 봐. 이거 무슨 뭐가 쓰인 거게요 지금? 묻자 바샤대 그랬지? 색칠이 여기서부터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사용된 거죠. 그 다음 뭐도 있냐면 얘도 사용된 거지. 그럼 물어볼게. 얘는 누구 때문에 썼게? 선해 때문에 쓴 거죠. 얘는 누구 때문에 썼게? 물은 주체가 구이니까 구이 때문에 쓴 거죠. 구이가 묻자바 샤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스게 쓰시리 라고 했어요. 그럼 시는 누구 때문에 썼을까요? 누가 쓰는 건 선해가 쓰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얘가 얘한테 물은 거니까 주체인 선해를 높이기 위한 거죠. 선해가 대답하샤대. 누구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선해를 높이는 거고 부척게 받자 보리라 그랬으니까 여기 뭐가 사용되었냐면 얘가 사용된 건데 이어적게 한 거잖아. 누구를 높이는 걸까요?
부처예요. 객체는 항상 어느 자리에 오지? 목적어나 부사어의 자리에 와. 내가 객체를 맡겠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목적어나 부사어의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께 바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임법 가지고 선해가 남자예요. 구이가 여자예요. 선에는 반말하죠. 구이는 존댓말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구이가 어디에 쓸 건데라고 물었더니 선혜가 부처께 바칠 거야라고 하니까 구이가 뿅 반해서 우와 얘는 부처님한테 진심인가봐. 나랑 결혼해줘. 막 그래서 사실은 석가모니의 전생의 커플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거긴 몰라도 되고 자 그다음 마지막이야 적겠습니다. 의문문. 뭐 중요한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의문문. 그냥 어렵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엄청 어렵게 나오는데 쉽게 하는 법도 역시 알려줄게요. 의문문은 일단은 현대국어의 의문문은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 대답이 예 아니오로 나오게 하면 판정 의문문, 설명을 필요로 하면 설명 의문문,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질문의 의도가 없는 걸 수사 의문문. 보통 의문문의 종류를 3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패스해 놓고 적어볼까요? 판정 의문문 적어보세요. 판정 의문문. 너네 집에 가고 싶니? 정말 가고 싶니? 졸리니? 수업 싫으니? 그럼 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가고 싶니? 얼만큼 졸리니? 이렇게 물으면 왜 가고 싶니? 얼만큼 졸리니? 하면 전부 다 의문사가 들어있어 설명을 요구해요. 그런데 지금 잘 보면 종결어미가 변하진 않았어요. 졸리니? 왜 졸리니? 집에 가고 싶니? 언제 가고 싶니? 종결어미를 구별하지 않았죠. 근데 중세국어는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국어에 의문형 종결어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문 보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잘 봐, 선생님 봐. 적지 말고. 판정 의문문은 예나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건데 판정 의문문일 때는 적지 마봐. 조사는 가나 아를 붙이고 어미는 아 계열을 붙여요.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판정 의문문일 때는 전부 다 통틀어서 아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음 옆으로 모음이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조사야? 체온 뒤에 붙으면 조사겠지. 어간 뒤에 붙으면 어미겠지. 외울 것도 없고 자음이 있어? 옆으로 붙어요. 근데 아만 있는 게 아니라 야가 되기도 하고요. 여가 되기도 하고요. 랴가 되기도 하니까 옆으로만 붙으면 전부 다 판정 의문문 계열이 되는 거고 설명 의문일 때도 역시 조사도 있고 어미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무슨 계열이 합쳐서 5계열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체온 뒤에 붙으면 조사겠지. 그 다음에 어간 뒤에 붙으면 어미겠지. 그러니까 설명 의문문은 밑에 쪽으로 어미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정 의문문 아계열, 설명 의문문 5계열 이렇게만 외워놓으시면 옆으로 붙으면 판정, 밑으로 붙으면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적어볼까요? 2인칭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보자. 판정 의문문 예 아니요. 설명 의문문은 설명을 요구하니까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의문사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5계열. 오가 오기도 하고 우가 오기도 하고 고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오지만 오 하나만 외우면 돼. 설명은 오. 그 다음에 판정은 아. 이것만 외우면 끝나는 거야. 어차피 수능에 주관식 없어. 객관식이거든. 그래서 아하고 오를 써주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2인칭 의문문이야. 원래 명칭이. 근데 선생님이 굳이 주어라는 말을 넣어준 이유는 2인칭 의문문이 뭔지 모른다는 사실을 선생님 나중에 알았어. 되게 충격받았는데 2인칭 주어 가로에 넣어줘. 보통 명칭은 2인칭 의문문이야. 근데 2인칭이 주어로 나오는 의문문인 경우예요. 이때는 무조건 판정이든 설명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를 쓴다? 니은다를 쓴다. 무조건 니은다를 쓴다. 2인칭 주어 의문문에서는 판정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 니은다를 쓴다.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잘 만드는지 감탄사가 나오는 진짜 문제들이 이따 보게 될 거예요. 되게 쉬울 것 같죠? 다 이거를 줘요 심지어. 그래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 이유는 문제를 변형하기 때문이야. 잘 봐. 이 딸이 너의 종인가? 라고 물었어요. 되게 유명한 문장인데 그럼 예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종은 체온이겠죠.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의문보조사가 쓰인 거고 판정 의문문이니까 아계열이 쓰인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인고 그랬으니까 어떤이라는 의문사가 있어요. 설명 의문이죠. 당연히 오라는 계열에 쓰인 거고 사람 뒤에 붙었으니까 의문보조사 고인데 그것까진 구별 안 해도 된다는 거에서 5계열을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너 몰라? 이렇게 묻는데 너라고 하는 게 지금 모르는 거에 주어잖아요. 모르는 거에 주체잖아요. 2인칭 의문문 얘가 무슨 판정이든 설명이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뭐를 쓴다? 니은다를 쓴다라고 하는 거에서 외우자. 판정 의문문 아계열, 설명 의문문 5계열, 2인칭 의문문 니은다. 외웠지?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자, 어머, 이게 안 보이다니. 자, 바로 보이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10초만 기다려줘. 연습 한 번만 해보자. 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보고 있어봐.
보이죠, 이제? 이렇게. 선생님 편집하다가 바꾸는 걸 깜빡했나 봐요. 자, 몇 번이 정답인지 빨리 해보세요. 일단 얘는 기본 문제야. 칠판에는 심화 문제 안 띄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눈으로 심화 문제 어떻게 풀겠어? 자, 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어요. 어떤이라고 돼 있으니까 설명 의문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계열이 붙어야 된다고? 5계열이 붙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하느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설명 의문문인 것 같지만 뭐가 보여야 되게? 너 2인칭이니까 여긴 니은다가 써야 되는 거죠. 이 딸이 너의 종이냐? 예, 아니요. 판정 의문이니까 뭐가 쓰이면 돼요? 아계열이 쓰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다 5계열이 쓰였으니까 얘가 와야 되고 니은다가 와야 되는 정답 3번.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당연히 아계열이 쓰인 거다. 그러니까 5계열, 아계열만 외워주면 무조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복잡하게 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끝이야. 끝. 적어보자, 이제. 히읗 종성 체언.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히읗 종성 체언인데 중세국어의 종성에는 히읗을 끝소리로 가지는 체언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없어요. 그래서 히읗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 히읗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히읗 종성 체언 뒤에 적어볼까요? 모음이 오면 당연히 나타나겠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적기. 이어적기에서 히읗이 뿅 등장하고 히읗 뒤에 기역이나 디귿이 오면 자음 축약이 일어나서 키읔이나 티읕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히읗 뒤에 관용격 조사 시옷이 오게 되면 히읗은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를 한번 안 적어도 돼요. 땅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땅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 히읗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히읗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모음이 오게 되면 따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땅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축약돼서 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뒤에 관용격 조사 오게 되는 거니까 어때요?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랑 합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데 뭐 때문에 적었냐면 얘 때문에 적은 게 아니라 밑에 살코기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현대국어는 히읗 종성 체언이 없지만 뭐가 남아있는 어휘가 있다? 히읗 종성 체언에 흔적이 남아있는 어휘가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있는 어휘라는 거죠. 왜 살코기지? 한번 생각해볼까? 살코기라고 하는 것은 살 플러스 고기야. 근데 왜 얘를 적을 때 살코기가 표준어지? 중세국어의 살은 히읗 종성 체언이었다. 그래서 그 히읗이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어서 기역이랑 합쳐져서 살코기가 돼서 흔적이 남아있다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끝! 다 했어요. 이게 중세국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론의 전부예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 할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자료집 첫 번째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1쪽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 거냐면 17, 18, 19 넘겨보세요. 선생님 19쪽까지 다 설명하고 다 필기한 거예요. 19쪽까지의 모든 이론이 여러분이 지금 노트 필기 세 바닥으로 전부 다 끝낸 거예요. 그럼 20쪽부터 한번 펴볼까요? 20쪽부터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이제 문헌이 3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내신할 때처럼 해석 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지금 딱 몇 개만 짚으면 돼요. 그래서 20, 21 다 넘겨. 22, 23 넘겨. 다 필요 없고 바로 몇 쪽으로 가냐면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정리본이 22쪽에 있을 거예요. 22쪽에 가서 지금부터 형광펜 들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색칠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리본이 몇 쪽에 있냐면 24쪽 갑니다. 준비됐죠? 형광펜 들어서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하고 더 이상 안 보는 거. 이게 내신이라면 막 해석부터 시작해서 막 다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겠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어제를 색칠해 줄까요? 이 어제 훈민정음이 이게 바로 뭐냐면 훈민정음 언해본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만든 언해본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사후 이후에 지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첫 번째 문장에서 생종, 엉쟁 이렇게 보이지만 세 밑에 이응 색칠, 조 밑에 이응 색칠, 어 밑에 이응, 제 밑에 이응은 한자음의 형식 초성을 붙인 동북정음식 표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훈민정음 할 때 음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죠. 얘도 최대한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쓰기 위해서 여린 이을 쓴 얘도 동북정음식 표기예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필요 없어요. 내려와서 나란 말싸미 할 때 나라 밑에 시옷 색칠합니다.
관형격 조사. 고개 들어볼까요? 유정명사일 때 의나 애 쓰고 무정명사일 때 시오 쓰고 예외로 유정인데 높임의 대상일 때 시오 쓴다고 했죠. 나라는 무정이니까 시옷이라고 하는 사이시옷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애 달아 할 때 애 색칠 반드시 현대어 버전을 봐야 되는 거야. 중국과 달라서 그랬으니까 이때 애는 비교 부사격 조사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먹과 다르다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달아 할 때 색칠 무조건 다 이어적기만 있지 않아요. 끊어적기가 15세기에도 있어요. 리을 이응 활용형. 그래서 달아가 있었다. 끝. 볼 거 없어요. 39쪽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문자와로 할 때 와 색칠 문자와. 당연히 짜 밑에 이응은 동국정원식. 앞으로 동국정원식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문자와로 할 때 와 색칠 얘도 문자와 달라. 뭐뭐와 같아 그랬으니까 당연히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거야. 부사격 조사 알면 되고, 사마띠 색칠 받침을 뭐 썼어요? 시옷 썼으니까 세종화재 훈민정음은 팔종성법을 적용했다. 중성부용 초성이 아니다. 중성부용 초성일 때는 치읓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팔종성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참고 세 번째 줄에 서르라는 글자가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 볼게요. 선생님이 수능완성의 문법을 쫙 풀었는데 아파서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수능완성 쫙 끝까지 다 풀었어요. 1회부터 5회까지 마지막까지 다 풀었는데, 이제 수능완성에 선생님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항상 문법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올해 수능완성에서 약간 작년과 달라진 점이 뭐냐면 반모음을 모음의 개수로 치고 있다는 것과 선생님 해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수능완성에서 문제가 뭐가 어렵게 나와 있냐면 상대시제, 절대시제 문제를 난이도를 꽤 높게 나와 있고, 선생님 보다가 아이들이 모를 수 있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원순모음한데, 잘 봐. 중세국어가 서르야. 현대국어는 서로야.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고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었다면 틀리는 거야. 원순모음화는 무브뿌 자음 밑에서 일어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나요? 그래서 자음 중에서 미음, 비읍, 피읍 얘는 약간 원순성을 가지고 있어. 입술이 약간 동그랗게 말려.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원순모음화가 없어. 중세국어는 글자를 이제 막 만들었는데 뭐 규칙이 뭐가 있겠어? 없어. 그냥 모음조화 지키는 거 외에는 구개음화 없어. 원순모음화 없어. 다 없어. 두음 법칙 없어. 다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월어가 이렇게 쓰죠. 하지만